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이시면서 또 자산관리 회사의 웰스 에듀라는 회사의 부사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조재영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우리 반갑습니다. 부티풀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아마 영상을 통해서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자산관리 전문가인데요. 처음에 삼성생명, 또 우리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 이제 VIP 고객 상담을 한 25년 이상 했고요. 지금은 웰스웨드라는 금융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양사이버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학생들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뭐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부사장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어떤 자산 관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물론 최근에 삼전 하이닉스 때문에 약간 ETF 얘기가 좀 죽긴 했지만 부사장님께서는 특히 그 연 17% 고배당을 약속하는 커버드콜 ETF를 은퇴자들이 좀 활용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뭐 정확하게는 그 ETF라기보다는 이제 월 지급식 ETF가 월 지급식. 은퇴자들에게 뭐 현금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ETF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수익을 추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네네.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네. 이제 월 지급식 ETF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상대적으로 네네. 상당히 안정적이고 좀 리스크가 덜한 운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월 지급식 ETF 그 중에서도 이제 커버드콜 ETF를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네. 네. 근데 이제 고액 자산가들 많이 관리라기보다는 이제 상담 네네. 많이 하시고 조언을 하시는데 네네. 고액 자산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투자할 때 막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지 않은데 그렇죠. 커버드콜보다는 조금 커버드콜에 대해서 약간 좀 약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구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커버드콜이 사실 좀 투자 초보자들이 이야기는 좀 까다로운 그렇죠. 구조입니다. 까다롭죠. 그래서 예.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좀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 하고 억셉트를 하시는 편이고,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커버드콜 ETF보다는 이제 월지급식 ETF 다른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리츠를 활용한다든지 배당주 활용한다든지 채권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그런 쪽으로 좀 이제 네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최근에 그 커버드콜 상품이 이제 우리 부사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콜 액티브 우리 이제 많이 소개를 우리 시간에도 해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반도체 산업의 어떤 성장에 커버드콜을 붙인,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거에다가 또 커버드콜이라는 걸 붙인 ETF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부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괜찮은가요? 사실 그 정통적인 음. 커버드콜 ETF에서 굉장히 진화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한 형태. 뭐냐면 기본적인 커버드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콜옵션 매도를 하게 되면 위로는 막혀 조금 있고, 막히죠. 그렇죠. 예. 밑으로는 뚫려 있는 뚫려 있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요새 같은 이제 상승장에서는 조금 고객들이 아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가져가지 못한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양수 겸장을 하고 싶은 거죠. 올라갈 때는 일부 같이 잘 올라가기도 올라가고. 하고, 그리고 밑으로도 일부는 좀 막아주고. 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좀 특히 고수익을 노리는 ETF는 위로 갈 때 같이 일부는 참여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네네. 지금 뭐 국내든 해외든 이제 반도체가 워낙 핫하고 네네. 앞으로도 전망도 좋고 하니까 일부 수익률을 쫓아가면서 커버드콜 월 지급도 받겠다라는 네. 차원에서 현금 흐름도 좀 챙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잡겠다. 차원에서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주식의 이제 커버드콜 ETF는 이제 ISA 절세 계좌에 담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 분들이 해외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를 ISA 계좌에 많이 담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국내 주식의 커버드 콜 ETF는 뭐 굳이 이렇게 절세 계좌에 담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이유를 조금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네. 그러니까 뭐 담을 필요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우선순위. 뒤로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웬만한 분들은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액주주가,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을, 세 번째는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은 이제 비과세인데,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국내 파생 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내 주식형 펀드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익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네. 세금에 큰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국내 채권, 해외 주식 또는 뭐 금 이런 원자재들 요런 것들은 뭐 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거에 관련된 펀드나 ETF부터 먼저 ISA에 담고 얘는 후선순위로 좀 밀린다 이거죠. 근데 뭐 나 어차피 다른 건 할 거 없어. 할 거 없어. 그러면 그냥 뭐 담아야 ISA도 되는 거고. 괜찮겠죠. 그러면 예. 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한 국내 네. 상장 커버드 콜도 ISA에서 우선순위는 조금 뒤로. 아니죠. 그 국내 상장이냐 상장. 해외 상장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국내 주식 대상의 콜옵션 매도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요거는 과세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월배당 ETF도 네.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최근에는 너무 이제 그 특정 반도체 종목에 쏠림이 있긴 하지만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월배당 ETF를 또 사서 모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달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참 매력적인 포인트잖아요. 네네. 월배당 ETF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ETF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우선 그 아마 월배당 ETF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 또는 지금 처음 관심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당혹스러운 것은 네네. ETF 이름에 월배당이란 말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뭐 토털 리턴 ETF, 합성 ETF, 뭐 환해지 ETF는 네. ETF 뒤에 이름을 꼭 써붙여 주는데 어. 월배당은 월배당이란 말을 안 써준다는 네네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그 홈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이름이 etfcheck.co.kr인데요. ETF 이거 영어로 써야 되나요? 네. etfcheck.co.kr. 예. 그 한국거래소의 그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코스콤 옛날 표현으로 하면 한국증권전산 예. 한국증권전산. 거기에서 이제 운영하는 좀 그래도 공식적인 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뭐 인기 메뉴에 월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클릭하시면은 이름엔 없지만 월배당 ETF만 쫙 소팅을 해서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그거를 한번 네네네.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거기엔 제목에 다 월배당은 안 들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걔네들이 다 알아서 이제 리스트업을 해준 거죠. 예. 근데 예를 들면 그 순자산이요. 제일 큰 월드급식 ETF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조 9,344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작은 건 867억짜리입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80배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면 작은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팔고 싶을 때 제 가격에 못 팔 팔거나 가능성이 있죠. 살 때도 좀 비싸게 사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NAV 순자산이 좀 큰 걸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연간 배당률도 우리가 준다고 했지 약속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높은 게 직전 1년 예. 동안에 29%를 지급한 월지급식 ETF도 있고요. 뭐 커버드 콜 이런 것도 아닌데. 네, 커버드 콜인데 커버드 콜인데. 예. 하나는 0.23% 지급. 0.23%요. 예. 차이가 100배가 넘습니다. 또 보수율도요. 0.01% 연인 ETF도 있고 0.8%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80배 차이가 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이 etfcheck.co.kr에 들어가서 거래량이라든지 아까 그 순자산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보수율이라든지 네네. 또는 실제 배당률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어느 정도 좀 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2025년 9월에 사실 우리나라 지금 ETF는
두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자산운용하고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근데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9월에 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서 발표한 거는 뭐 할 수 없지만 네. 앞으로는 연 7%를 넘는 수익률을 제시하는 커버드 콜은 만들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점을 연 7%로 스스로 이제 좀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높은 그 커버드 콜을 운영하다 보면 4살 깎아먹기식 네, 분배를 할 수도 예, 있고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안정성을 추구한다. 리스크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발표했던 연 7%를 한번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ETF 체크.co.kr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부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분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격차가 많이 나니까 네네네.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퇴직금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인 퇴직금은 우리나라가 한 1억 2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1억이라는 퇴직금 가지고 뭐 완전히 경제 활동을 안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돈을 퇴직하면서 마음 편히 좀 묻어두고 네네.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1억 원 정도를 마음 편하게 이렇게 딱 넣어놓고 좀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ETF는 어떤 ETF 자산 배분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그 월즈급식 ETF의 운용 방식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힌트. 예. 예. 월즈급식 ETF는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줘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 중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방식을 네네네. 딱 꼽았는데 그 4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배당주를 활용한 월즈급식 ETF, 두 번째는 리츠를 활용한 그러니까 부동산이겠죠. 네네네. 예, 월즈급식 ETF 그리고 채권을 활용한 월즈급식 ETF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얘기했던 나눴던 커버드콜 ETF. 그래서 요 4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늘리고 줄이고를 좀 조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좀 추천 요새 같으면은 네네네. 왜 10분 만에 완판됐다고 하는 왜 국민성장 펀드 예. 이런 데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예, 좋을 예. 것 같고 요새 왜 그 대형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원금 보장되는 IMA 예, 이런 것도 뭐 그때 한번 관심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큰 4가지 틀은 배당주, 리츠, 채권, 커버드콜 요 4가지 축을 기본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뭐 상당한 안정성을 확보한 가운데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하다 보면은 뭔가 수익성과 안정성을 좀 균형감 있게 네네. 이제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사장님 같은 경우 고액자산가들하고 오랫동안 상담을 하시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하는 차원 자체가 이제 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네.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한동안은 굉장히 사실은 뭐 국민연금이 뭐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국민연금 수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예. 요즘 그런 얘기는 좀 쑥 들어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가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요즘 퇴직 시점이 65세까지 안 가고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빨리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뭐 평균 퇴직 나이가 49세, 뭐 50세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최소한 10년 이상 소득 공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소득 공백 시기에 네네. 물론 뭐 당연히 경제 활동을 이어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는데 이 시기를 조금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조언을 하시나요? 네, 사실 그 현실적으로 그 이제 요런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때 그 수강생분들 즉 퇴직을 앞둔 퇴직 분들이나 앞둔 분들. 퇴직을 한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렇죠. 당연히 이제 재취업입니다. 재취업이죠. 예. 예. 그게 1등인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연금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먼저 국민연금은 65세지만 이제 조기 수령을 선택하게 되면 최대 5년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건 60세네요. 그러면은 60세 예,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적격 연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냈던 연금 예를 들면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IRP라든지 또는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이런 것들도
이제 55세가 되면은 할 수가 있죠. 예, 연금을 개시할 수 있기 음. 때문에 조금 빨리 땡겨서 받을 하는 수 방법도 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주택연금입니다. 아 주택연금도 55세부터니까. 네, 주택연금은 특히 재밌는 것이 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가 넘으면 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 하나은행에서, 하나생명에서 음. 하나더 넥스트 내집 연금이라고 이제 주택연금과 유사한 연금 상품을 그건 이제 내놨는데 공시가격 12억 넘어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10억이 어. 넘어야 할 수 있는데 아 넘어야 할 수 예, 있는 겁니까? 밑은 안 됩니다. 아 어차피 예. 그건 주택연금 그 그로 가야 주택금융공사에서 되니까. 하니까. 그런데 아. 재밌는 것은 그 상품은 둘 다 55세가 넘어야 아 됩니다. 그건 둘 다. 네, 그런데 주택연금은 한 명이라도 55세 넘으면 되니까 요것도 괜찮은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일본의 예를 보면요. 네네. 그 가교연금이라고 불리는 아 가교연금. 예. 그러니까 브릿지네 브릿지.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인 퇴직을 했을 때부터 본격적인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아. 대략 한 말씀하신 10년 정도 음. 만을 위한 연금을 미리들 가입한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10년만 받으면 되니까 금액은 조금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낸 돈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짧게 받으니까. 뭐 20년, 30년 받는 아. 것보다는 그래서 아마 지금 은퇴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너무 내가 이것도 평생 받을 거야 이런 생각도 좋지만 일단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이런 거 받기 받을 전까지 때까지. 좀 확정연금 형식으로 네. 짧은 기간 동안 받는 걸로 좀 커버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그러면 듭니다. 그런 거는 이게 민간 뭐 보험사나 그렇죠. 이런 데 상품으로 한 예. 5년 정도 내고 한 10년 받는 뭐 이런 네, 걸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예. 어떤 계획이 제일 좋은 계획이냐는 항상 빨리 시작하는 그렇죠, 그렇죠. 플랜이 제일 좋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제 좀 전에 우리 부사장님이 그 주택연금 얘기하셔서 네. 근데 주택연금이 올해 3월에 또 개정되고 뭐 보증료도 낮아지고 또 네. 뭐 연금액도 늘어났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아주 보편화되지는 않는데 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주택연금 이렇게 들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헌뜻 이렇게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뭐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애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 집을 통째로 맡겨야 되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내 집이 만약에 10억 원이다. 그럼 그 중에 뭐 5억 원을 담보를 잡히고 3억 원을 빌린다든지 이런 구조인데 이 주택연금은 내가 얼마를 가져가든 간에 집 전체를 담보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명의도 계속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 부담이 좀 있다. 물론 이제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뭐 명의가 바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신탁을 맡기는 신탁을 거니까.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 주택연금 받고 계시는구나. 네네. 아 예. 근데 그 보증료가 요번에 1.5%에서 네, 1%로 조금 떨어졌죠. 내려왔는데 저는 좀 어떤 부담이 있다고 느끼냐면 네. 만약에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네. 20억 정도 시세가 되는 집을 맡기는 구조인데 네네. 그 20억 전체의 보증료를 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거는 그보다 훨씬 적더라도. 네. 그래서 초기 보증료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거는 어차피 내가 그 해지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요번에 좀 조정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뭐 그런 거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신탁형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이제 상속 협의를 해줘야 그 남은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가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뭐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요 주택연금이라는 것 때문에 요런 걱정도 살짝 또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 못했는데 복잡한 그런 속내가 좀 있긴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주택연금 속에서 주택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챙기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부사님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좀 한번 주택연금을 하자라고 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뭐 혹시 주의할 점이나 약간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덧붙여서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우선 뭐 제일 중요하겠지만 얼마가 나오는지를 나오느냐가 한번 확인해 체크해 봐야 보셔야 돼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여기 개혁이 되면서 조금 늘어났는데 네네.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네네. 찾아봤더니 네. 예를 들면
75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아무리 늘어나도 매월 366만 6천 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75세.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네네. 네. 오. 그리고 80세 신청을 하신 경우에도 406만 원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택연금공사에서도 이 주택 가격이 향후에 평균 몇 % 정도 올라갈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해서 이 계리를 다 했겠지만 본인들은 아니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왜 안 이거밖에 안 주냐? 예, 이런 불만이 서로 약간의 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네. 어쨌든 집값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은 네. 나중에 내가 그 언젠가 이제 연금으로 받았던 모든 총액과 이자를 계산한 걸 빼고 남는 그렇죠. 평가액은 상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약간 좀 배가 아프군요. 네. 올라가는데 왜 연금액은 네, 그대로냐? 아깝게 느끼는 거죠. 아깝게. 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두 분 모두 100세 정도까지 살지 않는 한 남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빌려 쓴 금액을 상속인들이 갚고 주택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팔아서 정산할 수도 있고 하니까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다면 주택연금 등의 그 주택을 유동화하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주택연금이 사실 이제 연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받는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하고 좀 헷갈리는데 네네. 주택연금 최대 수령액이 6억 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거 그럼에도 건보료하고 세금하고는 여기 좀 무관한가요? 이게 왜 네. 그런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사실 주택연금을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왔을 때 이름이 음. 역모기지 론이었습니다. 아 론이라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발음도 어렵고 딱 귀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제 주택연금으로 딱 바꾸니까 싹 금방 들어오네. 금방 이해는 되는데 연금이란 말을 나오니까 제가 뭐 그렇죠. 공무원분들 또는 저 선생님분들 이런 그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아 우리는 공무원연금 받아서 주택연금 안 될 걸요. 우리는 군인연금 받아서 주택연금 안 될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혀 상관없이 주택연금은 분명히 내 집을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겁니다. 생활비를 빌려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 대출은 한꺼번에 준다면 주택연금은 매월 나눠서 주고 일반 대출은 내가 이자를 따로 내야 되는 반면 주택연금은 그 이자 보증료를 다 계산을 해서 다 먼저 떼어가고 나한테 연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자를 내는 그런 뭐 행위는 전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대출 받는데 무슨 세금을 또 냅니까?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료 소득분에서도 빠지고 뭐 이런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참 듣고 보면 정말 컨셉이 너무 괜찮은 건데 조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제 앞으로 서서히 늘어나겠지만 네. 이제 고액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나는 공시가격 12억 넘어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은행 상품 네네. 얘기했는데 물론 이건 광고는 아니지만 네. 거기 그 하나은행의 그 영모기지론 그 같은 네.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도가 있나요? 그 예, 연금액에? 지금 주택연금이 아까 말씀하신 그 총 대출 한도가 6억 원인데 6억. 하나더 넥스트는 15억 원입니다. 어우 크긴 예, 크구나. 그러니까 2.5배 정도 한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한 50% 정도라고 감안을 하면은 한 시세 30억 원이면은 한 15억 정도가 이제 받을 생활비로 쓸 수 있다. 쓸 수 있게 그러면 구조가 돼 거기도 있습니다. 보증료라든지 이제 있습니다. 이제 빌리는 거니까 어차피 네네네. 은행에서 이자율이 있을 텐데 네네. 그 이자율은 당연히 변동금리일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활비를 빌리는 걸로 계산이 되나요? 그런데 그 주택연금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더 넥스트 연금도 마찬가지고 둘 다 한 번 그 이자율이 딱 정해지면 그거는 그대로 그렇습니까? 개인한테는 다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받는 금액이 이제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예. 금리가 향후에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해지는 걸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신한은행에는 또 평생 주진 않지만 한 30년 정도 이런 식으로 대출을 연금식으로 주는 크레바스 연금 대출이라고 그런 상품이 또 있습니다. 30년이요? 예, 맥시멈. 맥시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우리 연금 뭔가 소득이 끊어지는 크레바스 구간을 그렇죠.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맞습니다. 건데 그것도 집이 담보를 담보를 맡기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모든 그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이
주택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음.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부사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유동화 전략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데 네네. 최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또 부동산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규제를 덧입혀 놓다 네, 보니까 거래 자체도 솔직히 안 되고 네. 거래를 하자고 갑자기 너무 낮은 가격에 팔기는 또 좀 그렇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의 상품이 앞으로 좀 본물처럼 쏟아지지 않을까. 네. 좋은 거네요,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또 돈이 있으신 분들도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돈 여유 있는데 일부러 주택연금식으로 유동화를 해서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아, 내가 이걸 유동화해서 생활비를 타서 네, 그걸 생활비를 와이프한테 예, 준다. 예. 왜냐하면 상속세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 그렇지. 대출을 하니까 내 상속세는 줄어들고 배우자는 재산이 워낙 없으니까 요 재산을 이전을 시키면서 이전을 시키면은.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전을 시켜도 어쨌든 그 배우자 공제 6억 범위 내에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10년에 6억이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줘도 그러네. 6억 안 됩니다. 안 되네. 예. 그래서 야, 그리고 우리 그걸 뷰티풀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이디어가 오늘 번뜩 이 부사장님 얘기를 듣고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예. 굉장히 어쨌든 다양한 이런 방법들 우리 채널에서 그동안 얘기 안 했던 부분이 많이 오늘 얘기 듣는 것 같습니다.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것,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연금저축펀드 이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제 세액공제도 해주고 하니까 매해 적립금액만큼만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수익률로 따지면은 사실 뭐 거의 환산하면 19.5%나 다름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 다만 55세 전에 돈을 빼면은 손해라서 장기 투자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에 는 어떤 상품을 넣어놓는 게 좋을까? 이걸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우리 부사장님 보시기에는 연금저축펀드에는 어떤 상품들을 좀 넣어라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요것도 아까 그 ISA하고 일단 첫 번째 같은 컨셉으로 굳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것을 연금저축펀드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네네. 여기도 세금 혜택이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인데 어차피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 낼 일이 없으니 그렇죠. 여기에는 한국 주식은 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뭐 채권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는 가급적이면은 해외 주식, 글로벌 주식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시간 분할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좀 주식 비중이 높은 글로벌 주식형 펀드 같은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럼 난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왜 TDF라고 TDF. 아시죠? 그 타겟 데이트 펀드. 나중에 좀 더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높이는 이런 것이 좀 어울릴 것 같고요. 하나 더 추천드리면 EMP 펀드. EMP 펀드.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 펀드. 즉 주식으로 분산하는 것도 모자라서 ETF로 분산된 것을 또 여러 ETF를 담으니까 그야말로 분산 투자의 극강인 EMP 펀드를 매월 나눠서 투자하면 이거보다 더 리스크를 해지할 수는 없겠죠. ETF 자체가 사실 이렇게 좀 분산 투자한 그렇죠. 건데 그것도 시기를 또 이렇게 다르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근데 이 연금저축이라는 거 우리 2030들 같은 경우는 가서 만나 보면은 네. 이걸 뭐 좀 투자를 하면 좋은데 투자가 아니라 그냥 뭐 금리형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주식을 국내 주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굉장히 그 안타까운 탄식이 제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뭐 사실 장기 투자니까 나스닥 같은데 이렇게 투자해도 뭐 나쁘지 않겠네요. 적극 찬성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혹시 내 연금저축펀드 어디다 투자되고 있는지 꼭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금리 인상 소식이 좀 솔솔 나오고 있죠.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국도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은 전쟁 이후에 영향으로 그런지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다 보니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단기 국채에 대한 인기가 또 높아지는 성향이 또 있다고 하는데 연 4%대 이자를 주는 단기 채권들이 많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채권 투자는 부사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가 이제 네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은 채권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예.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 근데 굳이 해야 된다면 음. 금리의 영향을 덜 덜 받는 받는. 단기 채권이 좀 나을 테고 음. 아예 거의 안 받는다고 볼 수 있는 MMF 같은 것은 좀 무리 없이 금리의 영향이 거의 없을 테니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지금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거고 지금 금리가 굉장히 뭐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추천드릴 만한 상품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요. 네네네. 그 개인 투자용 국채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네. 내가 지금 이 금리 수준이 꽤 만족스럽다고 느낀다면 여기에다가 보너스 금리까지 얹어서 장기 확정 금리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달 2026년 7월 달에 발행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 금리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20년물이요. 네. 연 4.95%입니다. 와, 4.95%요. 예. 매력적이죠. 은행의 예금금리보다 훨씬 좋네요. 높죠. 예. 그런데 이것을 20년간 고정시킬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은행의 예금 내가 만약에 그 채권을 안 팔고 계속 보유하면 그거는 그냥 무조건 받는 건데. 네. 내가 중간에 어떤 이유로 뭐 아닙니다. 판다면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용 국채는 중간에 팔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높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거에 대한 포트폴리오상 보상이죠. 예. 그래서 뭐 요거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하시냐면 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 손주 태어나면 교육보험 들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요새는 개인 투자용 국채 사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얘가 복리로 계속 불이가 되기 때문에 네. 20년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 수익률이 그러니까 원금 빼고 162.8%입니다. 복리로 불어나서. 20년 동안 복리로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그냥 나누기 20 간단하게 딱 하면 8.1%입니다. 아, 연 평균으로 하면은. 네네네. 와,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예. 예를 들면 우리 손주한테 네. 할아버지가 네.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줬다. 사주는 순간 증여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을 증여해서 네. 이제 애 이름으로 사야 사게끔.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이자 어차피 본인 그렇죠. 거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요거 분리과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최초에는 10년물, 20년물만 내다가 요새 조금 인기가 많아져서 3년물, 5년물도 추가를 했는데요. 그거는 한 3% 중반대 정도 됩니까? 3년물이 4%입니다. 오, 그래요? 네. 5년물이 4.095%. 오히려 3년물이면은 네. 야, 이게 4%면 굉장히 좋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리 수준이 이 정도면 꽤 높아라고 만족하신다면 이 개인 투자용 국채도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예. 물론 앞으로 금리가 뭐 드라마틱하게 인하가 될 거야라고 판단하신다면 뭐 미국 국채 30년, 한국 국채 30년처럼 장기 국채를 투자하시는 게 뭐 수익률은 제일 좋겠지만 네네. 한 2, 3년 전부터 좀 한 발 너무 빠르게 장기 국채를 사신 분들이 요새 손해가 좀 커서 네네네.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네, 이 단기 채권에 대한 것도 네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하고 월 500만 원 현금 흐름이 있으려면 사실 500만 원 현금 흐름, 야 이게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데 꿈의 숫자죠. 네, 꿈의 숫자 500만 원. 네. 단순 계산으로 통장에 노후 자금이 약 10억에서 15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부사장님께서는 건물주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은퇴 후에 5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라도 누구라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풀어주시죠. 저는 이제는 우리가 뭐 아주 부자가 아니라면 네.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뭐 윗세대들은 당연히 그러셨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높은 시절에는 가능하겠죠. 원금 의식이라 그러죠. 그게. 그렇죠. 원금은 네, 원금 난 본전. 헐 수 없다. 네. 그런데 이제는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네.
물론 요새 금리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 10% 넘던 금리와는 뭐 비교가 안 괴리가 되니까. 큽니다. 그래서 내 자산을 이제 아몰타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상각해 나가면서 이제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그나마 내가 원하는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원금을 지키겠다는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일단 뭐 웬만큼 내가 직장 생활을 했고 내가 꾸준히 국민연금을 부었다면은 아마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이 나올 테고 물론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더 많이 나오실 테고요. 예. 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좀 적을 테고요. 두 번째 주택연금 아까 강조했던 주택연금이 있는데 그 현재 주택연금을 신청한 분들의 평균 수령 금액이 128만 원이라고 합니다. 128만 예. 원. 대략 한 3억 남짓의 아파트를 맡기고 128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사적으로 가입했던 연금보험, 저축연금 펀드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자만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원리금을 소진해 나가면서 같이 받는 형식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건물주가 아니어도록 했지만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리츠라든지 네네. 인프라 펀드 같이 철저한 그런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뭐 월 500만 원은 공적연금, 주택연금을 다 합하면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 아까 이제 연금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국민연금에도 이제 조기 수령이 있는데 예. 요거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좀 몇 번 물어봤는데 이게 참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항상 이걸 또 고민하는 분이 있으니까 네. 국민연금이 이제 조기 수령하는 게 있고 또 이 약간 연기해서 네네. 수령하는 게 있는데 네네. 부사장님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인 경우는 조기 수령이 낫고 어떤 사람이 연기 수령이 낫다. 네. 뭐 당연히 뭐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늦게 받는 게 좋지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는데 부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조기 수령 괜찮나요? 아니면 연기 수령 괜찮나요? 물어본다면 네. 질문이 좀 바보스럽긴 한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십니까? 뭐 결론은 조삼모사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저 같으면 연기연금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연기 가능하다면 네. 왜냐하면 연기연금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인데 1년에 7.2%씩 더 더 주니까 나오죠. 5년이면은 36%가 더 나오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연금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만큼 연동해서 불어난다는 겁니다. 즉 136% 플러스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이 또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그 가치를 유지해 주니까 네네. 그게 좀 우리가 안 보이는 거지만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소가 그렇죠. 있는 그래서 거다. 저는 5년 동안 연기연금을 하면 한 15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5년만 참으면 네네. 원래 받겠다고 약속됐던 금액의 1.5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물가가 2.1%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1% 늘어났는데 요 늘어나는 것을 복리로 5년 동안 불려놨다가 그때부터 날 주는 거니까 요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조기 노령연금 말고 이 연기연금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네.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때문에 나 연금 받은 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네네. 건강보험료에서 뭐 피부양자 탈락해서 나 조기 노령연금으로 해서 조금 받을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 분들은 뭐 사실은 뭐 개별적인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건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조기 사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평균 수명만큼 산다는 가정을 한다면 저는 물가 상승률과 7.2%를 동시에 복리로 불려서 가져갈 수 있는 연기연금을 선택하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부사장님 나온 유튜브 영상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부사장님 이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은퇴 후 건보료를 50%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그 썸네일 기억이 나는데 퇴직 후에 세금보다 더 무섭다라는 게 사실 건보료거든요. 근데 이 건보료 줄이는 팁 요거 이제 그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걸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네. 뭐 타이틀은 간단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임의는 내가 원해서 한다라는 뜻이겠고요. 계속 가입이니까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안 거죠. 해도 되는데 하는 거. 예. 즉 퇴직을 하게 되면 특히 부동산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다른 뭐 금융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좀 큰 분들은 회사 다니면서 회사가 절반, 내가 절반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해피한 케이스죠. 예, 예. 예. 그런데 그 늘어나는 건보료 고지서를 받으시면 요거를 그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근데 네. 사실 요새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가셔서 내가 직전 1년 동안 평균 예를 들면 뭐 15만 원을 냈었는데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되니까 25만 원이 나왔다. 나 회사 다닐 때처럼 15만 원만 15만 원만 내겠다. 계속 내게 해줘 하면 아유 퇴사하셨는데 충격이 얼마나 크십니까? 건보료라도 저희가 좀 그래 아껴드리겠습니다 해서 회사 다닐 때 내던 건보료를 최대 3년 동안 적용해 그 3년인데 매년 신청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한 번 한 신청 번 해놓으면 3년 그냥 가나요? 혹시라도 내가 적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까지 내가 뭐 좀 집을 예. 팔고 이래갖고. 네, 적어지면은 다시 이제 이쪽 유리한 쪽으로 갈아타야 어. 되니까 그냥 3년이라고 표현 안 하고 최대 3년이라고 최대 표현을 3년. 한 거고. 그러나 뭐 거의 대부분 경우는 아마 그렇죠. 임의 계속 가입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거기다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게 회사에서 절반 내주던 것까지 포함해서 비교를 하면은 뭐 약간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을 뺀 50%만 비교를 하니까 회사에서는 따로 내주지 않지만 난 50% 요것만 3년 동안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한턱 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내가 내던 공단에 내던 보험료에서 절반만 계속 내주는 거니까 그냥 그 자체적으로도 50% 할인인데. 그렇죠. 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계속 가입제도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뭐 있나요? 좀 절약할 수 있는 팁.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금융소득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소득. 예. 왜냐하면 이제 금융소득이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료 소득분을 따질 때는 1,000만 원만 넘어가면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늘 평상시에 2천만 원만 신경 쓰다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이제 금융소득도 건보료의 소득으로 잡히면 추가적으로 대략 8%가 늘어나는데 내가 만약에 비과세, 분리과세 이런 상품들만 잘 활용해도 금융소득을 1,000만 원 이하로만 내리면 그런 것들은 금융소득이 안 잡히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건보료에서도 제외가 되니까 일석이조를 누릴 수 그 있는 지금 거죠. 말씀해 네. 주셨던 금융소득 1,000만 원에 안 들어가는 금융상품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ISA와 그렇죠. 개인연금저축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민성장펀드 펀드도 여기에서 그렇고. 이제 분리과세 IRP도, 그렇죠. IRP도 제외고요. 그렇고. 네. 지금 우리가 맨날 거론하는 그런 것들로 만들면은 안 들어가는데 그 그렇죠, 외에 그렇죠. 다른 거는 한 달에 한 이자가 83만 원만 넘게 들어오면은 바로 1,000만 원 넘어, 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일 편안한 예금 적금, 그런 그다음에 것들은 그냥 일반 걸리는. 펀드의 배당 이런 것까지. 음.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해외 투자하는 펀드들은 조금 까다롭게 표현하면 기준 가격이 과표 기준 가격이다. 즉 전부 다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세금도 다 내고 건보료도 다 내고 이런 그럼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22% 세금 양도소득세 떼고 봐줘온 거는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상관없죠. 예, 양도소득은 이제 포함을 안 시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도 내가 채권을 직접 거래를 하면 채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니까 세금의 영향을 조금 줄일 수 있는데 채권형 펀드를 하면 펀드 안에서 채권 매매 차익을 거둔 거는 세금을 또 매깁니다. 매기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를 할 때도 그 펀드는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따져 보면 내가 지금까지 안 내도 될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를 좀 줄일 수 있는데 내가 신경을 덜 써서 내고 있구나. 채권의 요- 매매 차익이라 함은 네네.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아니고 네네.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비싸게 팔 때 파는 나오는 그 거. 차이가- 비과세. 그러나 어쨌든 그 네. 채권 직접 투자했을 때 나오는 채권의 이자 수익은 당연히 금융소득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참 복잡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뭐 여러 번 들어야 우리가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고 노후에 이제 우리 부사장님 고액자산가들 하면 뭐 아무래도 뭐니 해도 이제 세금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셨을 네네네. 텐데 우리가 탈세가 아니라 네. 정상적인 이 절세 범위 내에서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후에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으신 분들 최근에 상속세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 상속세를 빵으로 만드는 것이 물론 뭐 제일 세금 안 내면 제일 좋긴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팁이 있는데 이런 거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여기서 이제 자녀의 상속세를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은 아마 요걸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한 뭐 30억을 재산을 네네. 상속받고 아들이 20억, 딸이 20억 이렇게 해서 법정 상속 지분대로 1.511 네네. 70억을 이렇게 네네네. 상속받았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세금이 한 15억쯤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상속 지분대로 세금을 나눠서 낼 겁니다.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15억 원의 상속세를 어머니가 얘들아 됐다. 너희는 상속받은 거 그냥 다 쓰려. 엄마가 이거 상속세 다 내줄게. 라고 하면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상속세를 내준 만큼 또 증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예, 이거를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연대 납세 의무. 네, 국세청에서는 누가 내든 상속세만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상속이라는 건 이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70억 남기고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30억, 아들이 20억, 딸이 20억을 받았다. 어머니가 네. 그러니까 네. 상속을 자녀와 배우자가 동시에 받을 때 엄마가 내주면서 나중에 내게 될 상속세를 줄이는군요. 네. 상속재산.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자녀들의 상속세까지 다 내주는 내도 건. 거기에 대한 거기엔 증여를 증여세는 안 매긴다. 없으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되죠. 그러면 이런 거 얘기를 듣고 막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재산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연대 납세 의무. 네네. 그걸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다른 상속인이 세금 안 내면 다른 상속인이 그걸 꼭 내야 돼. 이게 연대 납세 의무죠. 근데 그걸 좋은 쪽으로 그렇죠, 해석을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또 금융자산 상속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대 10억 원 정도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2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니까 일정 부분의 금융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또 유리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조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100억 재산을 가진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해서 이혼. 재산 분할로 보통 그 정도면 50억 반반이겠죠. 반반. 50억 나눠 갔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할머니는 재산 분할에 따른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재산 이혼을 해서 네, 그걸 뭐라고 하죠? 이혼을 해서 받게 되는 거는 무슨 증여는 아닌 건가요? 예, 증여가 아닙니다. 그냥 정당한 자기의 지분을 그렇죠. 가져가는 거니까. 예, 그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데 재산 분할이니까 증여세 같은 게 필요 없네. 없습니다. 예. 요거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혼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어떤 걸 주장하냐면 네. 그러면 이혼하면 세금 안 나는데 상속해도 50% 세금을 내야 되고 최대 증여를 받아도 최대 50%. 네. 그럼 이건 이혼하라는 얘기냐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그러네. 미국은 이렇다고 합니다. 배우자끼리는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것을 이혼에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혼할 때는 뭐 재벌의 경우 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 단위의 재산 분할이 예정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도 세금이 0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리 증여를 했을 때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 개시일 10년 전에 증여한 것은 이제 합산을 하는데 상속인이 아닌 분에게 증여한 것은 5년만 합산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사위, 며느리,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한 다음에 5년이 지나가면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세련된 분들이라면 꼭 아들, 딸에게만 증여하지 말고 아들,
며느리, 손주 이렇게 좀 분산해서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세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등등등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상속세 이야기 할 때마다 아무래도 이제 비교 사례는 해외랑 자꾸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증여세 상속세가 30억 이상인 경우 최대 과표 구간 30억 이상에서는 50%인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오랫동안 고액자산가분들을 또 상담을 하시고 이렇게 보셨을 텐데 한번 지난번에 그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다가 이게 안 됐는데 이게 부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상속세 증여세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 이 과표와 이 세율이 정해진 게 1999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9년. 27년 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27년 전에 30억이 있으면 야 이거는 진짜 이거 뭐 그러니까요. 50%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지금은 그냥 서울에 그냥 아파트 웬만한 하나- 아파트 하나 네네. 수 20억인데. 네네. 그리고 그럼 99년도 이전의 세법은 어땠냐? 그때는 50억이 넘어갈 때가 최고 세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세율도 45%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화가 그때 된 거죠. 99년도에 바뀌면서 강화가 된 거네 더. 예. 어. 그런데 지금 27년째 그대로니까 음. 그야말로 그냥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다 상속세 과세 대상인데 음. 문제는 이거라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그 재정에서 상속세 증여세가 감당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 재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그렇죠, 부분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야, 근데 이게 국민들에게 마음에 와닿을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세무사님들하고 우리 채널에서 많이 얘기해 보면 그 사회적인 인식이 상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누가 상속을 받았다 그럴 때 별로 기분이 안 나빠하는데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기분 나빠하신다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 많이 보시니까 그럼 뭐 증여는 뭐 그대로 두더라도 상속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걸 현실을 좀 반영하는 걸 해주셔야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가뜩이나 뭐, 저는 조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작년이죠. 네네.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네네네. 배우자 상속 공제 올려주겠다. 일괄 공제 올려주겠다. 네네네. 그래서 상속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해 11월에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킨 겁니다. 네. 야, 이게 참 그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뭐 세금이라는 게 뭐 이렇게 완화되는 국면보다는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유세도 강화, 양도소득세도 강화 이렇게 되는데 상속 증여세까지도 이렇게 강화하게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 채널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균형감 있는 좀 세제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재영 부사장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끝으로 우리 이 하반기에 이제 자산 관리하시는 요즘은 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고민도 있고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런데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좀 끝으로 말씀을 한마디 조언해 주시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 과거 고금리 상황에서는 굳이 위험을 내가 떠안지 않아도 충분히 자산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위험을 떠안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황을 띠면서 굉장히 그 투자 마인드가 저변에 확대된 것은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상황에서 혹시 불에 대듯이 아이쿠 하면서 좀 자칫하면 좀 안 좋은 인상으로 또 이 투자 현상을 좀 떠나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번 제가 강조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분산이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주식의 채권의 원자재 분산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시간을 분산하는 거. 또 한국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하게 분산을 하는 거 이런 다양한 분산을 통해서 위험은 얼마든지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지금부터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면 그래서 제가 제일 좀 모델 삼아 보는 포트폴리오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입니다. 아,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물론 최근에 너무 많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연평균 8%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런데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식이 대략 6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 가계 자산 보면은 주식이 60% 안 되죠. 훨씬 안 될 겁니다. 국민연금은 정말 안전하게 또 튼튼하게 자산을 운영하는데 주식 60% 비중을 보유하면서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늘 공개돼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나랑 이런 차이가 나네. 나는 좀 이런 걸 늘릴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게 되실 거라고 좋은 생각합니다. 팁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나오는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좀 참고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웰스 에듀의 자산 관리 전문가이시자 부사장님이신 조재영 부사장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사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